아까 서류로 뭐 요청했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팩트로 구두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법무부 선택에 있어서 그 전체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제가 퇴직 이후에는 연락을 아니, 안 그 해서 당시에, 모르겠고 기억할 제가 때가 있을 때는 회계사, 세무사 해서 예. 10명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합니다. 예. 10여 명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제 정관용 논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예. 또 그걸 당당히 해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아까 그 텍스워치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 저 텍스워치라는 인터넷 신문사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도 기준에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3년 기준으로 약 7억 5,252만 원 되더라고요. 개인 세무사의 경우는 1인당 평균 매출이 3억 4,804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올해 25년 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지금도 떠 있고요. 제가 지금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평균 이상이 아니냐가 이제 실제 정관료에 대한 논쟁이 될 영역이어서 좀 자료를 그걸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인데 세무조사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종래부터 계속 그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했던 의제인데 이후에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일하신다면 이런 것 좀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른바 합병 등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받게 되면 그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받게 되고 그 이익이 30억 이상인 3억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 과세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상경세법 38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 대통령령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주주 충실 의무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사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십시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었고 합병 비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특정 주주는 이득을 받고 일반 삼성물산 주주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이런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검토해봤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있어서 두 번째 사례 보시죠.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KBS나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그 V 프로젝트 이러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SK 실제 고발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후 현장 실사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검찰 고발 상태입니다. KBS 보도도 있었고 이 경우에 이제 초점은 뭐냐면 SK CNC와 주식회사 SK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이 적절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무탈루 이슈는 없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합병 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정 주주에게 만약에 이익이 갔다면 증여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의 기본 미니멈이 그 기준이 3억인가 아마 그 기준 넘어가면은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느냐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세 번째 호반건설 잘 아시겠 겁니다. 작년에 국감과정에서 제가 계속 이 의제 주장을 했던 거고 똑같이 이 경우도 합병의 문제입니다. 합병 비율 아들 회사와 아버지 회사의 합병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뭐 2조 5천억인가 뭐 상당히 많은 부자가 됐죠. 순식간에. 그리고 이때 증인 저희들 채택했다가 증인 끝내 안 나왔죠. 이 과정에서 제가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 터널링, 일감몰아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합병에 따른 부당이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이것에 대해서 공정에서 과징금 부과되고 지금 공정이 논쟁 중이고 그때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게 흔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국세청이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 국세청장한테도 이걸 물어봤었고 여전히 이 지점에 대해서 신임 국세청 되시는 분도 이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관입니다. 1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현행 조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건은 다 제척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기 내내 아마 이 제척기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야 된다. 증여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그리고 증여대 대상이 된다면 기준 금액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그리고 기준 금액이 넘었다면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계속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이 변칙 자본 거래를 활용해서 지금 대자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에 이전을 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한마디만 더 강조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삼성물산에 이 국민연금 주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천억 손해 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SK에 대해서 그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실은 그 합병 비율의 문제제기라고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 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그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 안동을 의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다음 페이지에 그런데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제 거의 빵점 낙제점 그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조사하는 이게 관리하는 게 일반 고액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고액 체납자가 전체가 약 100조가 넘어요. 그리고 일반 상습 고액 1분 더 하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의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저희가 의문인 것은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다 징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 또는 실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액 체납자가 있고 이제 상습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규모가 좀 더 있는 거죠.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1년 이상 뭐 연체돼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상습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그 상습액 자체가 한 해 증가된 것만 해도 한 6조 되는 거였어요. 작년 한 해. 그러면 적어도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 규모도 상당히 그냥 5천억이나 2억인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다음 페이지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전체 징수 비율이 약 10%도 못 하고 있어서 이건 전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 시스템이나 문제와 해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답변해 주시고 일단 추가하시죠.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접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지금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좀 면밀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분류를 해서 생계형 정말 무재산 체납자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액의 악의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닉재산을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의 연장에서 고액 체납자 그 현황과 그에 따른 그 어떻게 하면은 추가 징수 가능하냐에 대한 상황 인식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고액 체납자의 누계 체납액이 약 101조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고액 체납자 중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액 2억 이상 1년 이상의 경우 따로 별도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101조나 되면은 이게 되게 큰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세청 국세행정을 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현재 이 101조의 그 체납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징수 실익이 적은 그런 체납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납을 재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류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재산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가급적 당겨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악의적이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추적을 좀 해서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악의적 고의 상습 체납자가 매년에 한 4, 5조씩 막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규모가 적지 않은데 실제 이 생계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이제 추심하는 게 가능하냐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구분해서 그렇지 않는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더 조세행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에 관련한 어떤 대안적인 효율적인 방안 뭐 논의해 보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좀 체납 정리단이라는 조직을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체납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악의적인 그런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보, 그다음에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이후에도 그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요즘 AI 시스템 도입한다는데 실제 이런 데 대해서 그 소득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한 흐름들을 좀 추적을 하고 좀 집중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한과 관련해서 은닉자산 신고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 일정 정도 지금 악의적 고액 체납자라고 하는 게 분류가 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체납된 거니까 포상금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해외에 도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포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주변 분들에 의한 제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기묘한 제도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포상금 규모가 예상이 되게 적게 배치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좀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요. 하나 더, EITC입니다. 근로장려 세제 이 관련해서 이 금액이 적지는 않고 상당한 금액인데, EITC에 대한 그 금액을 이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700여 명 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제 인원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EITC 제도에 들어가는 함께 참여하는 인원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게 업무 자체가 반복되는 업무라면은 좀 다른 식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직원, 이 EITC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한 명이 1인당 1,700가구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와 소득세 업무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 재정이 허용이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아니 저는 근데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보다는 이게 뭐 AI 시스템이 작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는 EITC의 그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전반적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따른 대안 제시를 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